물때에 맞춰 큰 배는 하구로 가고 지금은 수위가 낮아져 나루에는 광양 땅을 오가는 거룻배만 행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500리를 흐르며 추령천, 보성강 등을 끌어들여 강은 폭이 넓고 건너편 산천이 아득하였다. 구례를 지나 하동에 이르면 모래가 고와져 섬진강은 모래내로 불렸으며 두치강이라고도 하였다. 그곳 두치진 나루에서 조금 떨어진 모래밭에 필상을 유시한 네 사내가 아까부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기범이가 훈장으로 있는 임실 성반마을을 출발해 화계에서 머문 뒤 두치진에 이른 것이었다. 진산 오한골에서 봉상으로 내려올 때 네 사람은 이 필제의 행적을 더듬기로 말을 맞췄다. 불란서 신부를 만나고도 후련한 기분이 들지 않던 차에 마침 필상이 단양에 머문다는 도인을 한번 만나봄이 어떠냐 물었었다. 그때 기범이가 돌을 닦아 신선이 되려는 것도 아닌데 만나 무엇하느냐 따지면서 그들이 이 필제에게 넘어가 영의 관할을 들이쳤으니 차라리 그 사내의 행적을 찾아보자 제안하였다. 병우나 희옥이도 이 필제가 사내답다고 응원하여 농번기 끝에 길을 나선 참이었다.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이 필제는 상체가 크고 몸이 털로 덮여 표호 같았으며 흐르는 유성처럼 눈이 빛났다고 하였다. 정감록에 심취한 그는 조선을 떨어뜨린 후 정씨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본인은 중원에 들어가 천자가 되겠다며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진천에서 도당을 모은 후 정소국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중심으로 별난을 보이했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다른 사람은 피체되고 혼자 지리산에 숨어들었다. 그가 도피처로 지리산을 택한 것은 정감록의 예언대로 승지를 찾아 떠도는 무리가 많기 때문이었다. 이 필제는 거창 등지에서 별난을 모의하던 사람들과 만나 물산이 풍부한 진주를 치기 전에 남해의 병창을 먼저 털자 설득하였다. 의기투합한 이들은 사람을 모아 곤양에 이르렀으나 품삯을 받고 따라 나선 자들이 하나씩 자취를 감추자 다음을 기약하고 하동 두치진 나루터에 다시 모였다. 그러나 두치진에서도 사람들이 이탈하여 배에 오른 자는 8배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배에 장교 한 사람이 올라타자 걸음 하나 살려라 꽁무니를 빼고 말았던 것이다. 세상 천지에 그리 무무한 자가 어디 있단 말이오? 기범이가 콧구멍으로 연기를 날리며 중얼거렸다. 애써 찾아온 곳이건만 큰 사태가 휩쓴 자리의 귀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맥이 풀린 모양이었다. 무슨 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집 날라주면 돈냥이나 준다고 초모를 했다지 않은가? 빠끔살이를 할 생각이었던 게지. 희옥이도 허허 웃었다. 필상이 강심으로 가는 거룻배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래도 들리는 소문은 얼마나 대단했었나. 진천에서 작당하고 얘 와서 진주를 치겠다 모의하고 종당엔 영의 관할을 습격해 떨어뜨렸단 말이지. 그러고도 세제의 병기창을 또 습격해려 했다니 투지만은 알아줘야겠네. 그 도인이란 사람들은 어찌 이 필제 같은 사람의 변설에 넘어갔는지 모르겠구려. 희옥이가 볼멘소리를 하였고 기범이가 이어갔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싶어 조직을 갖춘 이에게 접근했겠지. 조직 없이 허풍이나 떨어선 될 일이 아니었던 게야. 자리에서 일어난 병호가 엉덩이에 묻은 모래를 털었다. 그래도 직향경성을 주장했다니 기왕의 민요와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향촌 내의 소요로 끝낼 게 아니라 서울로 쳐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배포가 있는 잡니다. 그만들 움직입시다. 장교라도 만나면 주랭랑을 놓아야 하니까. 기범이가 따라 일어나며 소리쳤다. 까진 놈들! 불에 쳐박고 말아야지. 등신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시절 묵어갔다는 두치마을을 넘어 남으로 내려왔다. 곤양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진주에 도착해 수곡의 한적한 주막에 짐을 풀었다. 다들 원행에 지쳐 국밥에 탁주를 곁들이고 일찌감치 몸을 뉘었는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어디선가 여인의 곡성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가냘프게 시작되더니 갈수록 낭자해져서 아이가 아프다 죽기라도 했는가 걱정될 지경이었다. 새벽녘쯤 잦아들었지만 자다 깨다 우는 소리에 시달린 일행은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삭신이 뻐근하였다.
아따, 꿈자리가 사납구먼. 밤새 어떤 여인이 밤새 곡을 하지 뭡니까? 다른 사람들 뒤척일째 제 코만 잘 골던 희옥이가 아침이 되자 푸념하였다. 우린 곡성에다 자네 코 고는 소리가 더해져 한잠도 못 잤네. 기범이가 타박하자 희옥이의 눈이 커졌다. 그럼 자네 꿈에도 나타났단 말인가? 모두들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해장을 하고 촉성루에 올라 농개가 투신했다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들은 우병영이며 중형을 싸돌아다녔다. 그러나 이 필제의 행적은 눈을 씻는데도 찾을 수 없고 사연을 안다는 사람도 만나기 어려웠다. 모의 중에 고변이 터져 애꿎은 모가지만 모래밭에 흩어졌다 하니 당연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8년 앞서 일어난 임술련 민요에 대해서는 밥집이거나 주막집이거나 간에 사람만 모이면 여태도 회자되고 있었다. 불탄 부호가의 집터도 곳곳에 남아서 뜨거웠던 지난날을 일깨우고 있었다. 전임 수령과 이서들이 마지막 한 톨까지 착복한 황곡을 다시 걷기로 함으로써 불붙기 시작한 임술련 민요는 유계춘이라는 몰락 양반이 주도했다고 하였다. 유계춘은 각 읍리의 농민과 초군을 불러 회의를 주동하고 몽둥이를 진 채 난입하여 부호가의 집을 불사르는 한편 철시를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이때 우병영 병사 백낙씨는 병영 앞까지 백성이 몰려오자 포흠설이 김희순을 그들 앞에서 처형하였다 하니 난민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알 노릇이었다. 목사 홍경원과 병사 백낙신을 병영에 구금할 정도로 난민은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열흘 넘게 진주를 점령한 채 마지막까지 버티며 싸운 것을 부민들은 말 나올 때마다 기세등등에 떠벌였다. 유계춘을 포함해 주동자만도 셋이 요수되고 원학도로 정배된 사람은 수를 헤아리지 못할 지경이므로 가히 조선을 들썩 들었다 놓아버렸던 것이다. 필상 일행은 얻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난민이 취해했다는 객사 앞 장터를 둘러보고 부서진 이방과 호방의 집터를 찾아다녔다. 그러며 불에 그슬린 기와 조각이라도 발견하면 출토된 보물인 양 신기하게 쳐다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은 덕천 장시까지 나아가 회가를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불을 질렀다는 훈장 이윤서의 집터까지 구석구석 수석이고 다녔다. 그들이 묵는 주막집역 수곡장터가 처음 모의를 시작하고 취해한 장소임을 알게 된 일도 격전지를 돌며 확인한 사실이었다. 영담으로야 이 필제가 적격이지만 임술련 민요에 비할 바는 아니구먼. 주막을 찾아 저녁을 먹으며 필상이 낮에 보고 들은 이야기를 환기시켰다. 기범이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조직 때문입니다. 농민들이야 두려가 있으니 일사불란할 뿐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지요. 거기에 초군 또한 세력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이 필제는 기껏 품삯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유혹했다지 않습니까? 조직이 중요합니다. 그날따라 행인이 뜸해져 일행은 초여름 저녁을 오로지 하고서 즐겼다. 언젠가 병호와 자은도 스승님을 찾아간 일이 있었소. 그때 스승님이 묵는 집 아들놈과 낙지를 잡는데 그자가 구럭에 반 넘어 채울 동안 난 3마리를 잡았소. 병호는 2마리였던가? 하여튼 우리네야말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헌데 말이오, 오늘 보니 유계춘이라는 자가 잔반이라지 뭡니까? 여기 필상성님을 포함해 따지고 보면 죄다 잔반 아닙니까? 그러자 필상이 희옥이를 건너보았다. 우리더러 민요를 일으키란 말인가? 그럼 자넨 무얼 할 텐가? 우리네야 이서 집안인데 민요를 일으킬 게 무어요? 이 사람아, 그럼 자넨 뭐가지요? 기범이가 손으로 쓱 목을 그었고 필상과 병호가 웃었다. 설마 성님이 나를 잡아 죽일라고? 죽이고 말고 포음의 중호자를 그냥 둔단 말인가? 단칼에 댕강이지. 난민들은 훈장질하던 이윤서도 함께 죽였다는데 그럼 기범이도 죽어 마땅하지 않소? 어째 나만 죽는단 말이오? 기범이가 발끈하였다. 사연을 같이 듣고도 웬 흰소린가? 이윤서는 도결을 정하는 자리에서 농군에 해가 되는 결정을 했다잖나. 내야 그런데 나갈 까닭이 없으니 자네만 조용히 죽으면 되겠네 그려. 에구, 인정머리도 없소. 그나저나 오늘 밤엔 꿈을 꾸지 말아야 할 텐데. 희우기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껄껄 웃었다.
이튿날 길을 나서야 하므로 있는 동이만 비우고 자리에 누웠는데 희우기의 바람과 달리 또다시 여인이 꿈에 찾아와 곡성을 터뜨렸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가느다랗게 시작되어 점차 치열해지더니 닭이 회를 친 다음에야 소리는 사그라들었다. 아침을 먹던 기범이가 주인을 불러 옆집에 우환이 있는데 어째 방치하느냐 먹퉁이를 주었다. 그 모르시는 말씀이요. 저 한학 남편이 임술년에 주모자로 지켜 곤장 맞고 죽었습니다. 하나 있던 아들놈마저 마마로 잃고 서방 죽은 초여름만 되면 저리 울어쌓는 바람에 우리도 한철 장사는 땡치는 형편입죠. 미친 것을 어찌 돕는단 말이오. 마을에서야 쌀이 떨어지지 않게 자루나 부려줄 밖에. 주인 사내의 말에 일행은 밥맛이 떨어져 다들 숟가락을 놓아버렸다. 병호까지 혼인하여 모두 처자가 있었고 사내의 말을 듣고 나자 도통 남일 같지 않았던 것이다. 당일로 출발하여 함안에서 묵은 일행은 이튿날 우부에서 밤을 나고 그 이튿날에는 달딱날이 나루에서 낙동강을 건넜다. 처음에는 외관이 있는 초량까지 갈까 하였으나 날이 저물어 하는 수 없이 사직단을 지나 동네 읍내로 들어갔다. 읍내 중앙에는 북쪽 상록에 의지해 관하며 객사가 들어서 있었고 객사 앞은 길이 사방으로 뚫려 사람들 왕래가 잦았다. 그곳 관문 앞에 간짓대를 세우고 사람 머리카락을 묶어 요시했는데 목에 피가 발라붙은 남자는 반쯤 눈이 감겼고 여자는 부릅뜬 채였다. 여자는 외관 담장을 넘어 외인에게 몸을 팔았다는 것이며 이 일을 주선한 사람이 함께 효수된 남자라고 팻말에는 적혀 있었다. 사람이 저리 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닐 터인데. 필상이 해를 찾아 기범이가 물었다. 그럼 여인과 상관한 외놈은 어찌 된다는 거요? 뒤에 알겠는가? 젠장맞을 먹고 살자고 몸 좀 판 것이 죽을 노릇인가 말이여. 일행은 간만포 주막에 들어가 해물 안주에 닭주를 시켰다. 음식을 내온 중놈이에게 효시된 여인과 상관한 외인은 어찌 되었느냐 물었지만 주막집 심부름꾼이 알 리 없었다. 옆에서 국밥에 닭주를 곁들이던 사람이 소식을 들려주었다. 원래는 묶어서 대마도로 끌고 가지만 알 게 뭡니까? 전에는 조선에서 따지기도 하고 사후 처리도 감시하였지만 근자에는 외놈들 기세가 등등합니다. 같은 상에서 닭주를 곁들이던 맨상 두머리도 말을 못했다. 이제 외구들은 조선을 제 집 강아지 다루듯 한답니다. 제 나라 임금을 천자라 칭하면서 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그래서 대원이 대감 시절엔 서계를 받지 않았던 geb니다. 그 일로 외국 사신이 뻔질나게 드나드는데 여기 이 사람이 외국을 다녀왔으니 물어오시오. 사내는 동다리 차림을 가리켰다. 기범이가 탁주를 건네며 청하였다. 외국에 다녀오셨다니 귀동냥 좀 합시다. 동다리 차림이 잔을 비우고 일행을 건너보았다. 외국이 작년에 대만을 정벌한 사실은 알고들 있소? 그야 소문이 파다하였지요. 유구나 대만을 칠 때 외구들이 탔던 배가 무엇인지 아시오? 우리가 이양선이라 부르는 바로 그 흑선입니다. 외국에는 그런 배가 여러 척입니다. 혹시 기차라는 것은 들어보셨소? 철마라고 부르는데. 그 물음에는 필상이 답변하였다. 북쪽 변방에서 천국에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있단 말이오?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대체 그 철마라는 게 뭐냐? 길에 무쇠를 깔고 쇠바퀴 달린 마차가 달리는데 칸 하나가 기와집만이나 합니다. 그런 기와집 대여섯 채가 한데 묶여 달린다 생각해보시오. 외국은 광산에서 광석을 캐 쇠를 만드는데 우리네 풀무관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제철소라는 곳에서 끝도 없이 무쇠를 뽑아 이양선과 철마를 만들어냅니다. 저들은 이제 외구가 아니라 양이올시다.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기범이네는 말없이 잠만 기울였다. 밤새 곡을 하던 아낙네와 외인에게 몸을 팔다 효수된 여인, 오랑캐라 비웃던 외국이 어느덧 양이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보고 듣는 모든 일이 음울한 상상을 불러왔다. 조용히 듣던 병호가 물었다. 대원이 대감이 물러난 뒤에도 서계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운데 외국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외국 안에선 대만처럼 조선을 치자는 말도 쏟아지지요. 지금도 외국 이양선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양선이 동네에 와 있단 말이오? 어디서 오셨는지 감감무소식이구려. 요 앞 간만포에 두 척이 떠 있습니다.
운양과 제2정묘인데 수심을 재고 바다를 측량한다지 뭐요. 내일 신선대에 올라가 보시구려. 말 끝에 사내는 평상 아래에 침을 뱉었다. 외국의 운양이라는 배가 간만포에 나타난 것은 지난달 중순인데 조선에서는 외국 공관에 훈도를 보내 항의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제2정묘가 또다시 입항하므로 이번에는 훈도가 군함 내부를 시찰하겠다 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거기까지 외국에 관한 물정을 설명한 사내들은 밥그릇이 비자 자리에서 일어나 편히 쉬라는 인사를 남겼다. 필상 일행은 우두커니 앉아 술을 비우다가 이튿날 늦지막이 사내들이 일러준 신선대를 찾아 올랐다. 신선대 아래 5, 6도부터 저령도까지 바다는 옥빛이었으며 멀리 복례산 자락에 막혀 초량이 삼날에 찍힌 뱀처럼 토막나 있었다. 간만포와 저령도 사이에 닻을 내린 이양선은 기범 양용으로 돛대가 2개였고 점으로 보이는 포구의 조선 어선들과 크기가 대비되었다. 그중 한 척은 성교의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었다. 저것은 배가 아니라 섬이로구먼. 기범이가 찜통하게 중얼거렸다. 외국은 언제 저런 걸 갖게 됐단 말인가? 외양일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로세 그려. 필상 역시 신음하듯 말하였다. 희옥이가 연기를 뿜는 이양선을 손가락질하였다. 가만히 있자. 배가 다가가는데? 이양선을 향해 작은 배 한 척이 다가가자 군함 갑판에서 사다리가 풀려 내려왔다. 훈도가 방문한다더니 그러구먼. 한 사람 더 있는데. 두 조선인이 늘어진 사다리를 타고 갑판에 올라서자 성교 굴뚝에서 오르던 연기가 굵어진 뒤에 운양이 서서히 신선대 앞으로 미끄러졌다. 그때부터 속도를 높여 거대한 포마를 일으키면서 만을 빠져나온 운양은 필상 일행이 서 있는 신선대 발치를 무서운 기세로 지나갔다. 운양의 꼬리에 매달린 포말이 옆으로 퍼지자 조선의 포구 어선들이 뒤집힐 듯 오르내렸다. 마침내 좁은 만을 빠져 외양에 나간 운양이 원양에 대고 갑자기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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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포 사격을 시시하였다. 이양선 너머에서 폭포수 같은 물기둥이 솟고 포성은 또 어찌나 큰지 그들이 선 정자 기둥이 웅웅 울었다. 이양선이 다시금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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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를 발사하자 소나무가 휘청이면서 땅이 들썩이고는 스멀스멀 포연이 밀려왔다. 그때쯤 포성을 듣고 간만포 해변으로 동네 부민이 쏟아져 나왔다. 운양은 곧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으로 좌연 우연해서 포를 발사하는데 다다다다다닥 연발총 소리까지 세상을 쪼갤 듯 울려 퍼졌다. 저들은 조선 관원을 태우고 무력 시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가 소리치자 필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보네. 간만포는 어느덧 동네 부민들로 하얗게 덮이고 신선대를 향해서도 주민들이 밀려왔다. 그러는 사이에도 한포 사격은 계속되어 바다에서는 크고 작은 물기둥이 연이어 솟구치며 세상 천지가 쪼개질 듯 시끄러웠다. 뒤늦게 신선대에 오른 사람들은 발을 구르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으나 이미 돌이켜질 사태가 아니었다. 얼마간 더 포를 쏘더니 이양선은 뱃머리를 돌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주민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해 신선대에는 다시 4사람만 우두커니 남겨졌다. 한참 뒤 허공을 가린 연기가 흩어지며 하늘이 드러났다. 조선은 이제 망하겠구나. 희옥이가 악문 이빨새로 말을 흘려보내자 병호도 낮게 으르렁댔다. 어제의 해적은 무태올라 노략질을 일삼더니 이제는 쪽지에 서명하라고 포를 쏘는구려. 만국 공법을 따라 노략질을 일삼으니 더욱 간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혹돼 개환이 뭐니 하는데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 약한 나라를 치자는 뜻 아닙니까? 더 높은 데로 가야지 어찌 저 각자 위심을 배운단 말이오. 양이에게 망하기 전에 조선은 백성 손에 먼저 망해야 해. 한바탕 크게 진작해야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기범이었고 필상이 내려가자는 듯 몸을 돌렸다. 돌아가세나. 이 빌제가 다 뭔가? 그럽시다. 가서 뭐라도 합시다. 원래는 동네를 거쳐 이 빌제와 도인들의 행적을 따라 영해까지 올라갈 심산이었으나
이제 그런 한가한 감상은 사치스럽게 변해버린 것이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신선대를 내려올 즈음 그들 중 누군가가 문득 중얼거렸다. 서학인지 과학인지 원 쳐 죽일 것.